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의 구독자이자 애청자인 30대 여성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유치원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바쁜 워킹맘이기도 해요. 그렇게 바쁘면서 어떻게 여기에 글을 띄우게 되었냐고요. 세상 널리 알리고 싶은 한 사람의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보고 겪은 일이지만 요즘 특정인을 지칭하면 자칫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고 들어 이 글에는 가명을 사용하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과 오빠 하나 있는 가족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나마 공부 하나는 잘하는 축에 들어 남들이 알만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을 운 좋게 뚫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어요. 저는 처진 눈에 순둥하게 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보기와 다르게 강단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맡은 일은 정확하고 확실히 처리하는 편이고 누군가 저를 조금 막대하거나 함부로 여긴다 싶으면 바로 받아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대신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하고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켜주면 지켜줬지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일은 하지 않는 신주입니다. 그런 저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얼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빠라는 요즘 세대의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외모만 보고 무턱대고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스르륵 녹아서 마음이 약해지고는 해요. 그런 탓에 지금껏 만나왔던 남자들이 외모는 좋은데 성격은 별로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얼굴만 따지는 제 탓이죠 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제가 얼빠라서예요. 친구들과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기가 막히게 잘생긴 거 있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고 제가 앞에 남자에게 꽂힌 걸 눈치챈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제 친구가 덱한테 정말 뿅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 말을 들은 잘생긴 남자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제 여자친구들과 그 남자의 친구들끼리 웃고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유쾌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많아서 우리들은 놀이공원에서 모두 다 같이 놀며 친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들어진 기회로 저는 그 잘생긴 남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30살 된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그쪽은요? 저는 이혜일이라고 해요. 28살이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남자는 저보다 2살 많고 회사와 대학교도 저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런 조건이 저에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점잖은 성격이지만 볼수록 잘생긴 얼굴에 그만 그 남자에게 더 빠져들고 말았어요. 적극적인 제가 그 남자를 리드하며 놀이공원에서 헤어진 뒤로도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죠. 저도 지난 연애사에서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만나보니 사람이 의외로 진국이라서 저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공을 들여가며 잘해주었어요. 이 남자도 적극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제가 좋았다고 하네요. 우리는 연인 관계를 거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이가 되었죠. 남자친구의 조건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군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함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대요. 지금도 받은 월급 중 일부는 혼자 계시는 어머님 생활비로 드리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자가집도 있고 연금도 다달이 충분히 나와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저도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열심히 모아서 결혼자금으로 1억 가까이 모았으니 조건은 제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싶은걸요.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저는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혼자의 몸으로 인천의 전셋집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모는 6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해 보이시고 외모도 젊어 보이셔서 혼자 계신 것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격이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시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저희를 시댁에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왔으니 맏며느리 역할은 잘 해야 하는 거 알지? 나처럼 자식들 을지 안 하고 혼자 사는 시모가 어디 흔하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생활비랑 품위 유지비 다 내줘야 한다. 네,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구체적? 원래 진영이 혼자 살 때도 나한테 다달이 60만 원씩은 보냈는데 이제 며느리도 왔고 또 너도 대기업에 다니고 하니 세상에나 저 깜짝 놀랐어요. 남편 월급이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 4분의 1을 어머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돈을 못 모았죠. 진영 씨가 모은 돈이 5천만 원뿐이라 제가 돈 1억 하고 친정에서 빌려주셔서 저희 신혼집 마련한 거잖아요. 시모는 제 말에 꽤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 얘, 시어머니 말 끊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에 받았던 돈 정도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야 하는 건데 도리어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버렸으니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아끼고 돈 모아서 꼭 집 살게요. 아무리 저희가 돈이 없어도 어머님 용돈으로 매달 60만 원씩은 그대로 드릴게요. 대신에 그 외로 요구하시면 그건 정말 안 되십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시모는 저에게 혀를 내두르곤 그래 그렇게 해라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몰래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정말 잘했어. 원래는 엄마가 나한테 넌지시 결혼하고 나면 2배로 올려서 120만 원씩 보내라고 하셨었어. 근데 당신이 잘 막아낸 거야. 그 이후에도 시모가 김장하러 와라, 몸이 아프니까 마사지 보내달라, 명절이나 생신도 아닌데 시시콜콜 저를 부르실 때마다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초반에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고 돈을 달라고 매벌 그러실 분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연말에 보너스가 두둑히 나오면 어머님께 100만 원을 드리거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달래드리니 또 저를 미워하지 않고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시댁에는 시모 말고 아직 결혼 안 한 시동생도 한 분 있는데요. 이 시동생도 시모 못지않게 가관입니다. 일단 우리 시동생도 참 잘생겼어요. 게다가 그의 직업은 방송인이에요. 어떤 방송국에 소속된 아나운서이죠. 하지만 우리 남편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일단 외향적이고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방송국 국장까지 오를 것이며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도 한 번 더 만나본다는 신조라네요. 형수인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겠지만 대충만 봐도 만나는 여자가 참 많았고 양다리, 삼다리도 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방님이 결혼은 안 할 줄 알았어요. 물론 직업 탄탄하겠다, 외모 좋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을지언정 저렇게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탐닉하고 다니니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서방님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시댁집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궁금해진 저는 서방님이 집에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시댁으로 왔어요. 여간에서는 시모 때문에 시댁 방문을 잘 안 하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온 적은 처음이네요. 서방님 옆에 있는 아가씨는 순간 모델인 줄 착각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몸을 한 자태가 여자들이 딱 부러워할 만한 몸매에다가 얼굴도 예뻤어요. 역시 서방님답게 외모를 보고 여자를 골랐구나 하고 생각했죠. 우리 애가 늦게 결혼할 줄 알았더니 덜커덕 이렇게 장가가겠다며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왔으니 내가 좀 놀래버렸네. 그럼 아가씨는 직업이 뭐유? 네, 어머님. 전 여대 앞에서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모델 지망생이었는데 마땅히 직업 없이 있으니까 걱정되신 친정아버지가 하나 차려주셨거든요. 에이, 작은 카페? 그냥 가게 하는 자영업자구만. 내 아들이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아가씨 직업이 아무래도. 그럼 친정에 재산은 좀 있으신가? 노골적인 시모 때문에 그 아가씨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을 바로 하시면 동생 여자친구가 당황하죠.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동생에 대한 기대가 어릴 때부터 너무 크셔서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상우 씨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결혼하고 이 집 사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어머님께 잘할게요. 상우 씨나 시댁 가족분들 모두에게도요. 제가 보기에 예비 동서는 구김살 없고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런지 자기 말 잘 듣고 좋은 사람으로 잘 골랐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신부감이 돌아가고 나서 서방님은 시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 일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 걔가 임신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 도리가 없지 뭐. 시모는 서방님의 등짝을 몇 대 치면서 분한 감정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일을 그르쳐도 유분수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주의를 줬냐? 여자들하고 노는 건 좋은데 자식 새끼 생기는 건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임신을 시킬 거면 친정에 돈 좀 있는 여자한테 했어야지. 별 볼 일 없는 저런 애하고?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더니. 에휴.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도 예쁨 받을 외모와 성격을 가진 훌륭한 규수인 것 같은데 시모와 서방님은 자기들 성에 차지 않는 조건을 가진 동서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결혼할 때 남편보다 조건이 좋고 그랬음에도 저에게 잘해주기는커녕 사사건건 참견하고 돈을 요구하는 시모였습니다. 초반에 기싸움도 제가 졌더라면 아마 더하면 더했겠죠. 앞으로 동서의 시댁 생활이 괜찮을까 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청첩장을 온 곳에 다 돌리고 있는데 동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만 것이죠. 사실 제가 임신했었다는 말씀은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성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저는 성우 씨 아이 임신해서 꼭 낳고 기를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선한 사람이 얼마나 서방님과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놀라운 한편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반응은 대박이었죠. 이건 사기 결혼이야. 어쩐지 배도 별로 안 불러더라니만 저런 것한테 속아버리고 말다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이씨, 거짓 임신 때문에 너한테 발목 잡힌 거니까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나한테 뭐라고 할 구실 없는 거다. 물론 임신으로 속이고 결혼한 것은 분명 동서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책 잡히고 나서 동서는 더욱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시모는 자신을 속인 대가로 동서의 월급 반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서방님은 어딘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시모가 동서를 구박할 때 단 한 번도 감싸주거나 동서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서방님 둘은 동서를 대놓고 무시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는 했어요. 시모의 생신날이 되면 시모의 갑질은 과간이 아닙니다. 생신은 5월 중순인데 그달 1일부터 아들 며느리들에게 공식 선포를 하시고는 해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루비가 박힌 목걸이랑 명품 지갑 그리고 명품 구두다. 그리고 이번 생일은 강남에 새로 오픈한 호텔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보내고 싶구나. 인천에 사시는 분이 밥 한 끼 먹자고 강남까지 가자고 하시니 그 허영심이 참 대단하죠. 원하는 선물은 또 어떻고요. 시모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모임이 7개나 되고 특히 여기저기에서 남자친구들을 만들어내는 통에 거의 매일 외출을 하고 다니십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들에게 얻어먹는다고는 하지만 나가서 돈 쓰지 거기에 화장품과 옷, 구두 등 자기 패션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60대 어르신 혼자서 꽤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세요. 저는 결혼 초기에 시모와 단판을 짓고 나서 매달 60만 원 그 외에는 일절 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집 오기 전부터 거짓 임신으로 책 잡힌 동서는 시모의 과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동서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금의 절반을 시모에게 상납해야 했어요. 그러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써야 했습니다. 동선의 카페가 한동안 잘 되어서 잘은 몰라도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은 꼬박꼬박 시모에게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 돈은 아르바이트도 안 쓰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동서가 수고한 대가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놓고 그 돈을 혼자 꿀꺽하다니 정말 인색한 노인네죠. 그리고 하루라도 돈이 늦으면 가게에 전화를 해대고 동서에게 난리를 친다고 하네요. 동서는 카페를 하면서 건강이 날로 상해서 정말 이러다 과로로 죽겠다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서방님과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게 일이 바빠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동서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카페를 그만둔 지 석 달이 되어가자 시모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괴롭혔어요. 왜이겠어요. 매달 연금처럼 동서의 돈을 받으시다 떨어지고 나니 동서 보고 빨리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오라는 거죠. 우리 남편 같으면 시모를 말리거나 그도 안 되면 남편 월급에서 일정 용돈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서방님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리어 서방님은 시모와 한패였어요. 너 언제 가게 다시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고 있을 거냐고. 여보, 내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이제 천천히 준비할게요. 그게 뭔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 모델 일 했었잖아요. 그때 아는 언니가 쇼핑몰 운영하는 거 어깨너머로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하고 싶었어요. 뭐? 아니, 네 몸매로 무슨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야. 예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드럼통같이 뚱뚱해졌는데 진심이야? 어느 누가 네가 입은 옷을 이쁘다고 사주겠냐? 어이가 없네. 동서는 결혼 이후 과로한 상태로 임신 준비와 유산을 겪으면서 건강이 상하고 체중도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때 마른 몸매는 사라지고 지금은 88 사이즈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주변의 달라진 시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그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니 악순환으로 몸매와 건강이 점점 더 상하는 거죠. 서방님은 그런 동서에게 매일 뚱뚱하다고 여자로서 매력 빵점이라면서 더 구박했어요. 심지어 시모는 같은 여자이면서도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 제 그나마 볼 게 날씬한 몸매 하나였는데 그마저 없으니 불쌍한 우리 아들은 저런 마누라랑 어떻게 평생 살겠니? 나를 봐라.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잖니? 여자는 자기 관리도 안 하고 퍼져 있으면 그날로 여자 생명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시모는 미인인 편입니다. 그래서 시모의 유전으로 남편이나 서방님 모두 외모가 출중한 것 같아요. 시모는 일찌감치 생활비를 벌어온다거나 집안일도 안 하면서 매일 자기 얼굴에 팩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몸만 챙기고 사니 또래의 어르신보다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팔자 좋게 관리한다고 해서 뚱뚱한 사람을 비난할 권리는 없잖아요. 동서가 참 불쌍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언덕 없이 남편이나 시모가 다 자기에게서 돈을 뺏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라도 동서에게 친한 언니처럼 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동서가 체중이 불어도 원래 미인이라 난 괜찮아 보이던데 동서, 내 생각에는 세상 사람 대부분은 동서 지금의 몸매를 가진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왜 모델이 빼빼 마르기만 해야 돼? 평범하거나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들도 옷은 꼭 필요하고 그들도 패션에 관심 많을 텐데 아예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옷을 팔아봐. 동서는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정말로 빅사이즈 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하기도 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동서를 응원하고 싶어서 동서의 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어요. 형님이 주신 아이디어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1,000만 원까지 주셨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나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동서 사업 잘 되면 이자 붙여서 갚아. 내가 따로 모은 쌈짓돈이라서 우리 남편도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로 하고. 알겠지? 동서는 연신 고맙다고 하며 감동을 했어요. 동서의 옷 쇼핑몰은 점차 방문자 수와 주문 수가 늘어나더니 반년이 지나자 매출이 많이 늘어 꽤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옷 모델로 사진을 찍어 올려놓는데 얼굴이 이쁘고 다리도 긴 것이 확실히 옷태가 좋아 보였어요. 제가 봐도 옷을 사고 싶어지는 그런 쇼핑몰이었습니다. 동서는 어느 주말에 저를 따로 만나자면서 자기네 회사 근처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디너 식사에 비싼 샴페인까지 준비해놓고 동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이게 무슨 호사야? 동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혹시 임신? 임신이면 좋겠지만
형님, 저 그이랑 잠자리 가진 지 2달도 넘었는걸요? 뚱뚱하다고 곁에도 못 오게 하고요. 그렇지만요, 우리 회사가 한 달 매출 1억을 찍었답니다. 동서는 쇼핑몰이 잘 되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제 덕분이라며 축하 파티를 함께 하고 싶었다네요. 저는 동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고급 요리를 먹고 샴페인까지 마시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제 친동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만큼이나 동서의 사업 성공에 저도 너무 기뻤답니다. 그렇지만 동서가 한숨을 쉬며 시모에게 수입의 반이나 드릴 것이 좀 아깝다고 하더군요. 동서, 사업 좋은 게 뭐야? 모든 소득을 꼭 시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없지. 어차피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다 동서 것은 아닐 거 아냐. 맞아요. 아직은 쇼핑몰에 투자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 사장처럼 당분간 수익의 대부분을 사업에 투자하려고요. 그럼 동서의 월급을 얼마로 딱 정해놓고 그거에 반만 드린다고 해. 동서는 좋은 생각이라며 월급 400만 원 중 200만 원만 시모에게 드려도 된다고 좋아했어요. 저 같으면 시모에게 계속 수입의 반을 주는 일을 진짜 그만뒀을 텐데 저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해맑은 동서였습니다. 또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서는 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었어요. 물론 가방 안에는 제가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이 봉투에 담겨 들어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동서의 성의를 무시하지 못하고 받고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을 사업 성공으로 잊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동서가 어렸을 때 친정엄마가 떠나신 뒤로 쭉 친정아버지가 키워주시고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이었대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마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뿐인 자식으로서 동서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동서에게조차 시모는 막말을 했어요. 원래 살면서 고생하고 복 없는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하다 죽는 거라더라. 너도 괜히 곧 돌아가실 아버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쓰지 말고 어서 쇼핑몰 사업에 복귀해라. 부모가 말기 암인데 어떻게 자신도 같은 부모면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었어요. 게다가 서방님은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딱 2번만 병문안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은 장인어른이 진짜 심각한 상태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2번째는 장인어른이 위기가 찾아와서 유언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동서지간인 저도 여러 차례 병문안을 했는데 말이죠. 또한 시모는 동서가 물려받을 유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라며 서방님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지금 돌아가실 분 두고 유산이나 알아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동서네 친정아버지가 저 위층에 계세요. 혹시나 동서나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요. 네가 뭐라도 된다고 참견질이냐? 넌 신경 쓸 거 없다. 형님, 우리 남편은요. 결혼해서 거의 내내 자기 잘생긴 얼굴만 믿고 바람이나 피고 다녔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방을 따로 얻어서 대학생 여자친구랑 동거하면서 2집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애 떼어내려고 원룸에 찾아가서 그 어린 것하고 싸우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오면서 제 신세가 진짜 철학 맞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제대로 화 한 번 마음껏 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 남자는 당연하다네요. 애초에 거짓 임신으로 한 결혼인데 저보고 아내 행세할 권리 없다고요. 그리고 뚱뚱해진 제가 꼴도 보기 싫어서 밖에 나가서 욕구 푸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사람이 바람피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 아내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 정말 등신 같죠? 아니야, 동서. 동서가 너무 물렁하게 구니까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야, 그놈. 동서가 세게 나가야 해. 알겠지?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잔뜩 부은 눈과 상해버린 얼굴을 하고서 말이죠. 제가 어제 남편에게 만나던 여자들 정리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저도 법으로든 무엇으로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깔끔히 이혼하자고 하네요. 저는 평생토록 나는 당신 아내로 남을 거고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뺨까지... 남편이 바람피고 도리어 이혼까지 하는데 아내로서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동서가 가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감내하고 참으면서 살았죠.
그렇지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충격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동서가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가 활짝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 동안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시모에게 괴롭힘만 받다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 손으로. 하도 울어서 황망한 마음으로 동서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늦게서야 서방님이 시모와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지금에서야 자기 아내 장례식장에 와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독한 마음 먹고 세상을 뜬 건데요. 형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뭐 그 사람 친언니라도 돼요? 제 쓸데없는 오지랖은 알아줘야 해. 예, 손님들 계신데 조용히 해라. 마치 우리 때문에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누가 들으면 오해할라.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슬픈 척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면서 뒤로는 휘죽대고 웃는 서방님과 시모를 보았어요. 그 순간 사람이 너무 밉고 싫으면 죽이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저뿐만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서방님은 이틀째 날에는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장례식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장례식 중에 내연녀와 노느라 장례식장을 비웠다는 것을요. 이 파렴치한이 전화통화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나 급한 일 생겨서 오늘 못 간다고 했잖아. 내 아내 죽어버려서 3일 동안은 꼼짝 말고 여기 지키고 있어야 할걸. 그래? 내가 꼭 잊지 않아도 장례식장은 돌아갈 거라고? 알았어. 30분만 기다려. 사랑하는 이 오빠가 이쁜이한테 달려간다. 시모도 하루 잠깐 장례식장에 들렸을 뿐 발인 때까지 다시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살아서는 그렇게 빚쟁이처럼 동서의 돈만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 양반이 장례식조차 나몰라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시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나라도 동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의 일을 도왔죠. 3일장을 무사히 치르고 동서의 유해는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곱게 담아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동서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서 멍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삶을 마감해도 되는 건지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며 지나야 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처음 듣는 여자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의 친구 서민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배웠었죠. 제 친구가 죽기 전에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진심으로 자기 편이고 친언니처럼 잘 대해준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서의 장례식장에서 동서의 친구라며 혼자 찾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이나 장례식장에 와서 육개장 한 그릇과 소주 반 병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만 봐도 전 알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준 동서의 진짜 친구라는 것을요. 바로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고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죠.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드린 서민영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선영이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것 같군요. 그 친구는 자기 명함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글쎄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거예요. 언니라고 부를게요. 괜찮으시죠? 선영이의 죽음 앞에서 언니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 불쌍한 선영이를 몇 번이나 말려봤지만 제가 역부족이라서 막을 수가 없었네요. 너무 미안해요. 제 친구한테.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사실 나도 동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략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쁜 사람들은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착한 동서만 왜 죽어야 했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할 수 있다면 동서 대신 제가 복수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복수를 우리가 해주기로 해요. 저는 이전부터 선영이의 법률 자문이기도 해서 그 아이가 형님께 남긴 유언장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모의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친구분이 건넨 동서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죠.
저는 언니가 없었지만 형님이 언니처럼 제게 잘해주셔서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의지할 곳도 있다는 좋은 마음 하나 안고 떠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의지와 희망을 잃고서 사실 자살 시도 전에도 한 적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 민영이의 도움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세상에 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심한 짓을 또 하게 되었네요. 제가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남편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아내인 저를 두고도 대놓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도장을 이용해서 몰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저를 죽일 계획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 들어 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사업 정리하려고 하자 시모와 남편은 제가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시모는 제게 문자나 전화로 자식도 못 낳는 네가 돈도 안 벌면 뭐하러 내 아들 옆에 살아있냐. 그냥 죽어라 죽어. 이렇게 심한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피로가 극심해서 일을 쉬고 집에서 시체처럼 퍼져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 등 제 건강이 이상한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제가 비소 중독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차 마시는 제 습관을 알고서 남편이 거기에 비소 독을 조금씩 탔던 모양이에요. 저와 사랑했던 사이였고 결혼까지 했던 남자가 이제는 제가 필요 없다고 천천히 독살하려고 했다는 속셈을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이 전부터 새 여자친구와 결혼하는데 제가 걸리적거린다는 말을 해왔는데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갈 곳 없는 저는 그동안 문 닫은 회사에서 사발면만 먹고 자고 지냈어요.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시모와 남편이 외쳤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죽어라 죽어. 난 살 가치도 없다. 결국 못난 선택을 하고야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회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 건물 월세 받으면서 남편이랑 시모 모시고 형님께도 나눠드리면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지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믿을 분은 형님뿐이니 그 건물은 형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는 제 인생 위에 유용하게 써주시리라 믿어요. 이만 안녕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을지 동서의 절절한 사정을 알고 나니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동서의 친구인 변호사와 저는 합심해서 동서의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서방님이 방문한 날 쳐들어갔습니다. 우리 동서 죽인 주인공 둘이서 또 무슨 작당 모의 중인지 모르겠네요. 서방님은 아내 상중인데도 너무 희희낙낙하시네요. 어차피 돈도 못 벌고 우울증이나 앓다가 가네다.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야. 차라리 잘 됐지 뭐니. 우리 아들 젊을 때 스스로 사라져줬으니. 우리 동서는 쇼핑몰 대박 사업가고 큰돈 벌어서 서울에 100억 넘는 건물도 가진 부자였는데요. 동서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뭐? 쇼핑몰 인수금액이 그렇게나 컸다고? 서울에 있는 100억대 건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 쇼핑몰에서 집에 가져오는 돈이 300만 원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형수님 지금 다 열받으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궁금하면 건물 등기부 보여줄 테니 조사해 보던가. 아내 귀한지 모르고 구박하고 업신여기더니 꼴 좋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네 손으로 쫓아낸 격이야. 어떻게 그런 짓까지 했어? 동서를 독살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그깟 생명보험금 5억 때문에 우리 동서는 100억이 넘는 가치의 여자였다고. 그 양큼한 년. 곰 같은 줄 알았더니 상여우였네. 제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면 시부모, 지 남편, 자식 식구부터 챙겨야지. 생판 남인 큰며느리한테 그걸 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 돈. 아이고 그 건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동서의 재산만 노리고 있는 서방님과 시모를 보고 나니 말로 훈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치르도록 해주겠다고요. 내가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고? 형수가 어쩔 건데? 내가 아내 독살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이미 걔는 죽어서 몸뚱아리 화장까지 했는데 무슨 수로 증거를 찾겠어? 그래,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 그렇지만 난 너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저는 동서가 비소 중독에 걸렸던 병원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함께 올린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L 방송사 모 아나운서의 천인공노할 짓을 고발합니다. 라고요. 실명을 밝히게 된다면 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짐승 같은 짓을 하고도 겉으로는 지적인 척 행세하고 다니는 모 아나운서에 대해 그 잘못을 알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알립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족이며 그 피해자는 바로 모 아나운서의 전 부인입니다. 그 아나운서는 허구한 날 바람을 피고 다녔습니다. 특히 공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여리고 예쁜 연예인, 아나운서, 지망생을 건드렸으니 더 악하죠. 그들에게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한 뒤 버려버리는 수법으로 자주 여자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인 말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 나쁜 놈은 아내에게 뻔뻔하게 자신이 바람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도리어 아내에게 인신공격을 해댔으니까요. 임신 시도와 유산으로 몸이 망가져서 급격히 살이 찐 아내에게 돼지년이라고 욕하고 그런 아내 때문이라고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나운서와 그의 모친은 사업을 하는 아내에게 과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친구와 재혼하겠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찌검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운서의 악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도 이렇게 공론화까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은 그는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몰래 들어놓고 독극물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를 알아채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결국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과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녀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결국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는 그 여자의 부검도 할 수 없는데 자기 죄에 대해 증거가 없지 않냐면서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텔레비전에 대중 앞에 나와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제는 악마 같은 그 아나운서의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합쳐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줍시다. 제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금세 서방님이 저 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방님 방송사에서는 곧바로 정직 처분을 내리더니 이후 긴급회의를 거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방송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방님에게 걸었습니다. 서방님은 퇴사하고 나오는 길에 큰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웃고 지냈던 동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거들떠도 안 보고 심지어 서방님 자리에 쓰레기를 던져댔습니다. 사실 저는 그놈의 불명예스러운 말로를 직접 목격하고 싶어서 그 방송사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짐을 챙겨 나오는 서방님에게 저는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꿀 좋다. 뭐? 네가 한 짓을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네 짓거리는 하늘이 알고 세상이 다 알게 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인터넷에 글쓰게 너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아내 생명보험 타게 죽이라고 독살 방법 알려준 것도 우리 엄마야. 사업하는 아내한테 돈 타내라고 옆에서 부추긴 것도 다 우리 엄마가 한 건데 왜 나한테만 다들 이러냐고. 아이씨, 억울해 미치겠네. 정말 놀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서방님이 한 짓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시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방님은 잡아 죽일 듯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썩을 년, 너는 무사할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한 것인지 방송사 앞에 찾아온 광분한 시민들이 서방님을 알아보고는 달걀을 투척하고 욕을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앞으로는 평생 욕먹고 고통당해야 돼. 착한 조광지철 그렇게 죽게 만들어? 앞으로 우리가 너 지켜볼 거야. 너는 사회생활도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줄 거다. 성난 시민들에게 수모를 당한 서방님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급히 자기 차에 타고 도망갔습니다. 아, 시모가 그런 짓을 했다니 시모를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동서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모에게 경악할 복수를 시작했어요. 시모는 젊었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늘 있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상처해서 혼자 된 몸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무슨 흠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 저 남자 다 흘리고 다닌 통에 환양여다, 남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가부다 해가며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과 서방님까지도 그런 여자의 자식이라면 물건 안 판다고 거부하는 동네 상인 여사장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무척 부끄럽고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다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모는 이 동네에서 남자 문제로 분란이 생기면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등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이사를 다녔다고 하네요. 이렇듯 시모의 심한 남성 편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임이 등산 모임부터 해서 7개나 된다고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곤 하지만 실은 모두 그런 모임에서 어떤 남자 하나 물어볼까 하는 의도가 다분하죠. 예전에도 한번 유부남을 꼬시고 놀다가 부인에게 간통죄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60대의 지긋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시모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을 조사했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50대 일용직 근무자부터 70대 후반에 은퇴한 공무원까지 혼자인 분도 있었지만 유부남도 있고 참 다양한 남자들을 시모는 한꺼번에 만나고 있더군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자식과 아내에게 시모가 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증거사진과 시모의 연락처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시댁에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죠. 우편으로 자신의 남편, 아버지의 불륜녀인 시모를 응징하기 위해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너 이년이? 멀쩡히 아내가 살아있는 유부남을 꼬셔냈다지? 오늘 내 손에 명줄 잡혀봐라 어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한 여자가 당신이에요? 아니, 곱게 늙어야지. 그 나이에 꽃뱀도 아니고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연금이랑 우리 집에 왈가왈부하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당신 같은 천박한 늙은 여우가 우리 아버지 꼬드기는 거 못 참으니까 또 한 번만 만나봐요. 화가 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시모는 자기가 저지르고 다닌 짓이 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사죄는커녕 그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뻔뻔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따 대고 내 이 이쁜 얼굴에 손대려고 해. 흠집만 내봐 아주. 그리고 내가 꼬시긴 뭘 꼬셔. 워낙 예쁘고 젊어 보이니까 할배들이 알아서 달라붙는 거지. 남편 관수, 아버지 관수 잘했으면 그 남자들이 그랬겠냐고.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러니 그들이 시모를 가만두겠습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시모의 얼굴에 손을 대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시모는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 멀리 보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얘 큰며느리야. 이러다가 죽겠다. 경찰 좀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 좀 말려봐. 하지만 저는 시모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빙그레 웃으면서 잠자코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모는 톡톡히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죄 없는 우리 동서는 당신 새치여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걸요.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엄마와 동생이 그 정도로 파렴치한 짓을 벌였을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당신이 선택해. 나는 앞으로 당신 어머니와 동생 용서하지 못하고 볼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이 피부치를 선택하겠다면 깔끔히 나랑 이혼하면 돼. 혼란스러워하던 남편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 가족들이라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짓을 벌여왔잖아. 그런 일을 당하다가 세상을 뜬 재수씨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난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어. 우리 가족들과 인연 끊고 살 거야. 결국 남편도 자신의 엄마와 동생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업을 잃고 전전하던 시동생과 남자친구들의 가족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시모는 얼마 뒤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생활비가 없으니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뻔뻔스러운 요구였죠. 하지만 저는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후에 들어보니 서방님은 재직 중이던 방송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그리고 시모는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송까지 당해서 위자료 등을 물어줘야 한다니 진짜 패가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모와 서방님은 그래도 숨쉬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지만 동서는 자기 잘못도 없이 이제 세상에 없으니 그들에게 이 정도 고난은 넘치지 않다고 전 생각해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 수만 있다면 더 한 벌을 내리고 싶지만 제가 동서를 위해 해준 복수는 이쯤으로 끝마쳤습니다. 아, 동서가 물려준 건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매달 거액의 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3분의 1은 우리 딸의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3분의 2는 동서의 이름으로 기부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어 처분해야 할 때가 오면 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기부단체에 기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돈 앞에 눈이 돌아가서 제가 동서의 뜻에 반해서 시모와 서방님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들을 겪은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 번씩 시모와 서방님은 저에게 협박을 해오고 있어요. 서방님은 네가 내 아내의 재산을 다 가로챘으니 돌려달라면서 말입니다. 시모 역시 제가 서방님과 시모에게 벌인 짓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런 연락을 받으면 당장은 저도 무섭고 두렵지만 나쁜 놈들이 하는 말 따위에는 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쓰면서 불쌍한 우리 동서의 사연, 시모와 서방님처럼 나쁜 사람들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들여 쓴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해 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의 어느 안락하고 풍경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중년 남잔데요. 제가 귀가 심심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나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얘기 한번 보내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기분 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남에게 주절주절 떠들고 싶어지는 기분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그럴 만한 상대를 만나는 것도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도 살다 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만큼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제 얘기를 써내려갈 수 있음에 저는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는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제 단 하나뿐이던 남동생의 기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탓이었는지 아니면 타고나길 다른 성정이었기 때문인지 솔직히 저와 남동생이 살가운 형제는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끔찍하게 남동생을 속으로 아껴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원래 유별났던 사람이었고 남동생은 그 반대에 가까웠으므로 홀연히 세상을 떠나면서 남동생이 홀가분해하진 않았을까 이런 슬픈 짐작을 저는 종종 했습니다. 남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나이는 고작 31살, 만으로 29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인적 드문 저수지를 거닐다가 어느 순간 남동생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주변에 카메라 한 대 없는 곳이기에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는 것과 혼자 그곳에 갔다는 것과 결국 그 저수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것, 이 세 가지만이 정확한 진실이죠. 인맥도 없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장례식장에는 그럼에도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안 돼.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당신 이렇게 떠나버리면 남은 긴 세월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 분명 애가 대학 갈 때까지 책임지고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했잖아. 재수씨, 이러다가 또 실신할 수도 있어요. 힘드신 심정은 알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아이 생각도 해주셔야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돈 많이 벌어오겠다더니 그 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킨 적 없으니까, 그게 스스로도 창피하고 현실이 무서워서 그 사람 스스로 세상 떠난 거예요. 천하의 비겁한 자식. 제 동생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아무리 재수씨라 할지라도 화가 나는 거 쉽게 참을 수 없으니까요.
화가 나시면 뭐 어쩌실 건데요. 형제가 똑같이 못났으면서 괜히 착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아주버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못났다는 사실 안 바뀌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재수씨를 상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눈에 핏발이 선 재수씨 모습은 거의 섬뜩했습니다. 재수씨는 제 남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여겼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건 사고였고 비극이었고 그것만 겪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멋지게 삶을 이어나갔을 사람이 바로 제 남동생이라 믿어요. 동생이 비록 개차반 같은 구석이 있는 녀석이긴 했습니다만 결코 어리디 어린 자기 핏줄 두고서 세상 떠날 위인은 못 됐습니다. 남동생이 세상에 남기고 간 핏줄, 제 친조카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었습니다. 심지어 남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날은 조카 아이의 생일을 단 사흘 앞둔 때였어요. 자기의 생일날 선물해줄 것도 없어서 그럴싸한 선물 한번 사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 사람은 더 그런 식으로 못난 구석에 내몰려서 세상 등진 거야. 틀림없어. 재수씨는 거의 광적으로 중얼거렸고 저는 오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목까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동생이 갑작스레 숨을 거두자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쓰러지셨어요. 원체 몸이 안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너무 많은 고생하고 사셔서 몸이 약해진 엄마, 두 분 다 남동생 부고에 정신을 놓아버리셨죠. 간신히 정신 차리고 현실 파악하셨던 엄마께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갑자기 엄청난 괴력으로 재수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애초에 너 같은 불길한 거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대체 왜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당장 내 아들 돌려내. 불쌍하고 가엾은 내 아들 살려내라고. 왜 저한테 이러세요, 어머님? 원래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었고 행복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 아들 낳아놓으시고 키워놓으시고 다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책임 좀 가세요? 그 사람 혹시 어머님처럼 부족한 부모 만난 게 너무 싫어서 비건하다가 홧김에 세상 등진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두 사람은 남동생의 죽음으로 각자 기력이 다 빠져있던 상태였음에도 그때 서로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날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적잖이 놀랐고요. 오로지 분노만 남아있는 재수씨 모습을 보며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남동생이 모든 절작 끝에 영면에 든 이후 재수씨는 넋이 빠져 있었어요.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아예 싹 가신 얼굴로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지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동생을 원망했다가 저주했다가 용서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동생이 세상 떠나기 이전까진 재수씨의 휴대폰 번호도 못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혀 가깝지 않은 사이였고요. 그래서 조카하고도 간신히 안면만 있는 정도였으나 저도 모르게 조카가 걱정돼서 자꾸만 챙기고 싶어졌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핏줄이고 남동생 분신이기도 한데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시리에 빠지신 부모님도 회복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없는 형편과 양호하지 못한 건강 상태를 안고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종종 사서 보내줬습니다. 재수씨가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추스르길 바랐어요. 아이와 잘 살아가길 바랐고 당장 지금만 죽도록 힘든 것이지 시간이 흐르면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씩씩하게 살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도 모르고 감히 오만한 짐작을 했죠. 예상이 충분히 가시겠지만 저희는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냥 돈이 없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소아마비 환자,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죠. 그러나 옛날엔 이런 경우를 드문드문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소아마비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원체 거동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나셨던 것 자체가 아주 냉정하게 표현해보자면 남들보다 인생의 출발선이 상당히 뒤에 그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건 단지 시간뿐이라는 말처럼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선까지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께선 늘 가난에 허덕이셨고 열이 가득한 마음을 따라와 주지 못하는 심체를 원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땐 술에 의존하며 사신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애초에 글렀던 놈인데 괜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들었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라. 나하고 나이 비슷한 놈들이 아르바이트인지 나부랭인지 하는 일만으로도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즐겁게 활동적으로 사는 모습이 확 눈에 들어왔을 때부터였나 많이 비관적이 됐지. 한번 우울해지니까 사람이 끝도 없어. 그래도 네 엄마 만나서 그나마 사람 굿이라고 산 거야. 엄마께선 식당 일 하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곳에 아버지께서 손님으로 온 것은 아니셨고 소주 공병 같은 것들을 받아가려고 종종 들르셨는데 그러면서 엄마와 안면을 트게 됐고 좋은 사이로 발전했대요. 외가 쪽도 경제적 사정이 쭉 좋지 못한 집안이었어요. 그 후로는 운마저 계속 안 따라줘서 쭉 어렵게 사셨죠. 4남매 중에 둘째인 엄마께선 일찍이 생활력이 강하셨다고 해요. 지질하게 가난한데 남한테 발등까지 찍혀가며 사는 우리 집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그래 솔직히 하루에도 12번씩 모든 걸 저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근데 네 외삼촌 타고난 머리가 영특해서 분명히 학업을 이어갔다면 잘했을 위인이거든. 그런 오라비가 가족들 위해서 얼굴에 시커멓게 지저분한 먼지 다 묻혀가면서 밖에서 일하고 귀가하시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마음 다 잡았지. 머리 똑똑한 오라비도 저렇게 꾹 참고 사는데 대체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 혼자만 먹고 살아보겠다고 도망갈 생각이나 했을까 싶더라. 가족들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나 못지않게 처절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 참, 인연이란 게 대체 뭔지. 힘든 조건에서도 비록 방황을 오래 하셨지만 삶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으신 아버지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엄마를 보며 저는 두 분께 존경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위에서는 저를 두고 비웃음을 표출하기도 했죠. 너는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 물려받아 불행하게 인생 시작한 주제에 자기 부모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은 되게 기특할 정도더라. 부모님 안 존경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부모님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걸 두고 말 못되게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전부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대단한 선비님 납치셨네. 난 너 같은 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나쁜 것만 가지고 있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패배자 확정인데 이건 자기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두뇌, 지능마저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언젠가 친구라도 칭하기도 싫은 어떤 녀석이 제게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꾸했지만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열악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체감이 됐으니까요.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식이 바로 제 곁에 늘 있었으므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 말을 제가 했었던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고 자율대사가 떨어지는 저와는 다르게 건강한 신체를 타고났음에도 남동생은 늘 비관적이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워먹었고 늘 비루하다며 저희 가족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본인이 가족임에도 말이지요. 형, 내가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생각이 뭔 줄 알아? 세상은 참 더럽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우리 가족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 굳이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뭘 하겠나 싶은 생각부터 들더라. 나보다 출발선이 훨씬 앞에 그어져 있는 놈들은 인생 편하게 사는데 난 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야 돼? 똑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왜 이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바엔 아무것도 시작 안 하는 게 가장 나아. 그게 제일 손해 안 보는 길이야. 이를 갈면서 어느 날 제게 그런 말을 해왔던 남동생은 당시 18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죠. 저는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빌빌거리며 지냈지만 그래서 한때는 건강한 남동생이 너무 부럽기도 했었지만 이런 저랑은 다르게 남동생도 자기만의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저보다 힘들고 괴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을 테지요. 저희 형제는 슬프고 불운하게도 환경도 따라주지 않는 것에 이어서 공부머리까지 없었던 모양이에요. 외삼촌께서는 공부 쪽 두뇌를 가지고 계셨다는데 그 유전자는 대체 어디로 이어지는 건지 그분만 돌연변이었는지 이런 실없는 생각으로 씁쓸해본 적도 있네요. 성인이 된 남동생은 불과 몇 달 만에 웬 이상한 여자하고 살림 차리겠다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나 이제 이 여자하고 같이 살 거야. 결혼식 올릴 돈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으니까 그건 생략할 거고 그냥 서로의 진심만 보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해. 너 미쳤어? 알게 된 지 한 달도 안 된 어디서 뭐하던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살림을 차려서 같이 살겠다고? 네가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가 되기나 해? 형은 왜 그렇게 화를 내? 월세방 구할 돈이 형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난 아버지랑 엄마한테만 허락받고 돈 받으면 돼.
그럴 돈이 두 분께 어디에 있다고 그래?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무래도 유흥 쪽을 전전한 것 같은 여자로 보였는데 심지어 남동생보다 6살이 더 많았죠. 충동에 사로잡힌 남동생을 무슨 수로 말리나 싶어 망연자실했는데 그걸 이뤄낸 건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한때 술에 빠져 사셨다는 경험담처럼 아버지는 술과 가까우신 분이었는데요. 남동생이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에 속이 상하셨는지 술을 잔뜩 드셔가지고선 남동생에게 일가를 터뜨리셨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그렇게 키운 적도 없건만 늘 엇나가지! 늘! 언제나! 아버지는 왜 저한테만 맨날 화를 내세요? 아버지야말로 잘하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비루하게 태어나셔서 구질하게 살고 계시면 본인만 계속 그렇게 살다가 편하게 떠나시면 되는데 자식들은 왜 낳으셨어요? 저는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는 바람에 항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살아온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상대를 만나서 같이 살겠다는데 이것마저 회방 놓으시려고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그럼 해주시는 게 뭐고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 너는 낳는 게 아니었는데 너를 원래 낳지 않으려고 했었어. 네 형 하나만 낳고 우리 부부에겐 더 이상의 아이는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네가 생겨서 태어난 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사고였지.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불효자식이 나올 줄 알았다면 용을 쓰고 기를 써서라도 우린 너 안 낳았을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울컥해서 홧김에 그런 말을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신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그 가운데서 남동생은 할 말을 잃어버린 채로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엄마께 따로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어렵사리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죠. 직접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우리라고 왜 우리가 자식 많이 낳아봤자 그게 자식한테 좋은 일 아니라는 걸 몰랐겠어. 다 알지. 네가 생겼을 때도 우린 기뻤지만 걱정도 함께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네가 건강이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걸 알았을 때 죄책감이 있었어. 너무 미안하더라 너한테. 그래서 무조건 둘째는 없다고 더 다짐했었어. 하나만으로도 우린 벅차단 걸 잘 알고 있기도 했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네 동생이 생겨버린 거였어. 우유보다 난 바보 같은 나는 임신 사실을 무려 중기까지 나 스스로에게도 되뇌이지 않고 무시한 채 그냥 살았어. 겁이 났고 그냥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싶었지. 그러다 때가 돼서 네 동생 낳은 거였어. 힘없이 말씀하시는 어머니 이야기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형제의 인생은 남동생의 말 맞다나 고통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토록 자기가 이 세상에 애초에 안 태어났다면 행복했을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남동생은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오히려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기력 하나도 없이 다니더니 집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이상한 여자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동생이 스스로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 여자하고 미친 듯 싸우더니 그대로 갈라섰어요. 원래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숙식 제공 가능한 공장에 들어가서 남동생은 일을 했습니다. 딱 1년 채우더니 나와서 웬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완전 통보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여자하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그쪽 집안에선 이런 작태를 두고만 보신대? 가족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많아서 불효했고 또 불행했던 여자야. 이제 내가 그 여자 가족이 돼서 곁을 지켜주고 싶어. 이번엔 정말 진지한 감정이야. 혼자 살아도 녹록지 않은데 둘이 살겠다고? 그게 불행해지는 길이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너 지금 너무 성급한 거야. 형이 그래봤자 난 내 결심 안 굽혀. 나 이제부터 나 알아서 할게. 형은 장남이니까 부모님은 앞으로 형이 책임지고 모실 수 있지? 알아서 한다던 남동생은 집에서 오만 살림을 다 챙겨 나갔습니다. 아주 작은 쓸모라도 있고 돈이 되는 건 무조건 챙겼어요. 그 기세에 넘어가 버리고 만 부모님께서는 골머리를 앓으셨죠. 남동생 부부에겐 금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야 저는 재수 씨하고 처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사오진 못했지만 여기 과일 정도는 잘 드실 것 같아서 좋은 걸로 사왔습니다.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다 드세요.
감사해요, 아주버님. 뱃속의 아이도 과일 무척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과일 엄청 좋아하거든요. 비록 형편 때문에 자주 사 먹어본 적은 없지만. 과일 좋아하시는군요. 잘 됐네요. 좋은 걸로 골라서 사온 보람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태교 잘하시고요. 네. 저는 아이가 부디 자기 아빠 쪽 말고 엄마 쪽 닮았으면 좋겠어요. 전 적어도 간호사 실습 나갔을 정도까지는 머리가 따라주는데 아이가 저를 전혀 안 닮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자기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를 아이가 고루고루 닮았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네요. 재수씨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한쪽 입꼬리만 당겨서 피식 웃었을 때 공교롭게도 저는 부부가 아주 일심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수씨는 단지 말을 배려심 부족하고 무례하게 뱉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뒤틀린 심사를 담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동생 못지않게 불행으로 점철된 유년 시절을 보내왔다는 얘기였죠. 가출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라온 재수씨는 늘 불안정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빚까지 생긴 사람이었죠.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왜 남동생과 재수씨가 서로를 만났는지도 이해가 됐고 날 세우는 재수씨의 태도도 이해가 되더군요. 부디 잘 살기만을 바랐어요. 태어난 아이가 무척 건강했기 때문에 더욱 바람은 깊어졌고요. 손자를 모신 것에 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고 일상의 활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굳어진 가난이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나 봐요.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잘 사는 줄로만 알았건만 남동생과 재수씨는 늘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민해서 자주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애정보단 애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이 들어요. 그래도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학부모가 되어 달리 마음먹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떠나버린 거였어요. 울부짖던 재수씨가 부디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와 조카를 잘 키우기만을 기도하며 지낼 때 아버지의 건강이 심각해졌습니다. 뇌혈관 문제였는데 병원에선 어렵다고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엄마는 상의 끝에 없는 재산까지 털어서 수술을 결정했죠. 병원비는 순식간에 쌓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수술 받으신 지 반년째 되던 날 영면하셨습니다. 허망하고 허탈하더라고요. 충격받으신 엄마께선 그 후로 건강이 계속 악화됐어요. 그때 연달아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본 적 없었던 재수씨가 영영 잠적을 했어요. 자기 집만 싹 챙겨서 조카가 학교 간 틈 타서 재수씨는 사라졌습니다. 하교한 조카가 쪽지를 발견했죠. 그건 편지나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엄마와 제 휴대폰 전화가 적힌 게 다였습니다. 조카는 이웃집에 찾아가 울면서 여기에 전화를 걸러달라 했고 그렇게 제가 조카를 데려왔어요. 이 고의한 것, 악독한 것, 어떻게 지 새끼를 버려? 어? 너 절대로 네가 혼자 키울 생각은 하지도 마. 그건 안 돼. 절대 불가능하니까. 알았지? 저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요, 엄마. 제가 아니면 누가 키워요? 제 조카 태준이 누가 키우냐고요?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밤새 태준이도 울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발 재수씨가 돌아오길 빌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어요. 결국 제가 태준이를 키우는 방법뿐이었죠. 어디 보육시설에 보낼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제가 키우는 거였어요. 사촌동생쯤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유일한 친조카,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나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태준이가 학교에서 사고 쳤다고 상담 와달라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엔 놀랐으나 몇 번 반복되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애정결핍이 있고 충동적인 기질이 강한 태준이는 평범한 교우관계라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제가 끌고 어떻게든 나아간다는 건 죽을 맛이었죠. 이미 머리는 다 컸다고 자기 고집 피우며 무력 행사까지 하는데 제 생각을 전혀 따라와주지 않는 태준이를 보며 하루에도 10번은 울고 싶었죠.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얌전히 사고 안 치고 친구들한테 시비도 안 걸고 공부 열심히 할래? 뭐가 문제라서 이래? 너 하나 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의욕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자꾸 이러면 난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시면 저 말고 다른 애 키우시면 되겠네요. 다른 아이? 그런 아이가 어딨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결혼하셔서 애 낳으면 되잖아요. 친조카인 저 말고 진짜 친자식 얻으면 그땐 행복하겠죠.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혹시 너
내가 결혼해서 네 밑으로 동생이라도 생길까봐 그게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기면서도 상대는 사춘기 아이니까 슬쩍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낭패감이 어리더군요. 전곡이 찔렸나 봐요. 저는 기가 막혔죠. 제가 태준이를 도맡아 키우기로 했다는 건 결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태준이는 황당한 가정이나 하면서 속에 또 가시를 세우고 있었던 거죠. 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생각했을 리는 없고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보고 막 뭐라 그러든? 태준이는 제 질문에 입을 닫았고 사춘기 감성을 더 건드리긴 힘들었지만 저는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 사이에서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혼인데다 아이도 없으므로 이제 언제든 반드시 결혼해서 친자식을 볼 것이고 그러면 태준이는 어디 멀리 기숙사 학교로 보내지거나 방치되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심보가 못된 아이들이 태준이에게 그런 얘기를 날린 모양이었죠. 그래도 오해가 꼬인 매듭의 지점을 알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태준이를 앉혀놓고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태준아, 난 이미 2년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절대 결혼할 생각 없고 널 위해서라도 난 애 볼 생각 없어. 너 하나 보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여기서 내가 뭘 또 추가하고 살겠어?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아? 그럼 앞으로도 저랑 계속 같이 살아주실 거예요? 저 안 버리실 거예요? 우리 태준이가 사춘기 한번 거하게 지나가는구나. 그래, 이 녀석아. 난 너 절대 버릴 생각 없어. 네가 버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버릴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고 있어. 방황하고 떠들면 아닐 시간에 교과서 한 장이라도 더 봐. 너 보고 공부 박사 되라고는 하지 않아. 다만 적어도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공부에 최선은 다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태준이는 울컥한 얼굴이 되어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어요. 지금 이게 효과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사고 안 치고 조용히 학교는 다녀주겠지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태준이는 그 이후로 책상에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에 매진하는 모범생이 돼버렸어요. 공부에 기초가 부족한지 항상 개념 설명만 밑줄 치면서 암기하고 있는 모습이 태반이었지만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는 것 자체가 제겐 엄청난 감동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춘기의 태준이가 심적으로 잠시 불안정해서 제 결혼이나 친자식이 생기는 걸 걱정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준이는 정말 심각하게 그 문제로 끙끙 앓아왔던 거였어요. 늘 사랑, 애정, 관심, 도움, 보살핌 이런 것들을 온전히 가져보길 원했던 태준이는 경쟁자가 생기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대요. 그게 깔끔하게 해결되니까 전에 없이 공부에 열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저는 그렇게 여겼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랐습니다. 태준이 네가 이번에 시험에서 7등을 했다고? 아이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에서 7등이라니 대견하다. 네? 아닌데요. 그거 전교석차예요. 반에선 2등 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네가 전교에서 7등이란 소리야? 잠깐만. 네가 원래 늘 반등수로 뒤에서 7등 정도 하는 성적 아니었어? 근데 전교권에서 노는 성적을 받아왔다고? 야, 나는 창피한 얘기지만 공부엔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암만 그래도 이건 너무 대단하다 못해 심각한 반등 아니야? 태준아, 이거 정말로 네 머리로 네가 시험 문제 풀어서 받은 성적 맞아? 그럼 제가 했지 누가 했겠어요. 제 시험 대신 쳐줄 사람도 없고 답지 보여줄 사람도 없어요. 저 그렇게까지 돈독한 친구도 없거든요. 그런 친구 없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저 독특함을 보니까 제 남동생의 핏줄이 확실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께서 그러셨죠. 외삼촌께선 그런 열악한 집안이었음에도 공부 잘하는 게 두드러질 만큼 머리를 타고나셨던 분이었다고요. 어쩌면 그 공부머리 유전자가 제 친조카 태준이에게 이어진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도 태준이 성적은 화제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단숨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며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까지 제 앞에서 놀라운 심정을 표출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선생님,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밥이나 먹이고 교복 다림질이나 해줄 줄 알지 공부를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에 보낼 형편은 솔직히 안 되고요. 제가 대학 입학 관련해서 성적별로 경우의 수라는 걸 짜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해서 태준이 성적만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반드시 괜찮은 대학은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무난하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태준이가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 상위권도 노려볼 만 하겠죠. 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요? 거기다가 상위권 대학이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환경 그리고 조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너무나도 대단한 간판이었어요. 이런 걸 태준이에게 미리 다 말을 한다면 부담감에 질식될까봐 그러질 못했습니다. 쥐뿔 번듯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대학 잘 가서 출세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날강도 신보인 거지. 자유롭게, 다만 최선 다하도록 그렇게만 두자. 저는 태준이의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짜주셨던 대학 입시표를 낡은 서랍장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태준이는 집에서 통하기 용이한 무난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요. 저는 이때 엄마께서 시설에 입소하시게 됨에 따라 많은 신경을 썼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시설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한 마음이 들더군요. 깊은 상념에 빠져 한동안 심란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문득 서랍장을 열어봤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대학 입시표가 제가 접어놨던 모양과는 다르게 접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종이를 접는 습관이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태준이가 이걸 본 모양이었는데 따로 물어보진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픽 검토하는 일감을 늘려가며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태준이 대학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남들이 새 옷 사입고 놀러 다닐 때 우리 태준이만 아르바이트를 내내 전전하도록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저는 저대로 태준이는 태준이대로 최선을 다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된 태준이가 받아온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저는 눈을 한참 비벼야 했어요. 가뜩이나 모니터 자주 보시느라 눈도 안 좋으시면서 왜 그렇게 세게 비기세요? 그러다 눈 빠져요. 내가 지금 눈 안 비비게 생겼어? 아니 태준아, 내가 글자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 한 자리 숫자가 등급이라는 건데 가장 좋은 게 1등급이잖아. 받기 힘든 거고. 근데 네가 지금 모든 과목이란 과목에서 전부 1등급을 받았다는 거야? 네. 지난번까지는 전부 1등급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감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제대로 해봐야죠. 지금도 엄청난데 대체 뭘 제대로 해본다는 건지 저는 성적표 종이의 내용이 믿기지 않아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반복했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한 차례 받아보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비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태준이 천재예요. 그것도 가장 보기 드물고 또 무섭다는 노력형 천재요. 타고난 것에 노력까지 더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 보면 절대 유순하지 않고 오히려 좀 반항기가 있던데 그런 급한 성질머리를 누르고 공부에 매진한다는 것 자체가 태준이 녀석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미안해서요.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건지 제가 태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머리도 타고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까지 하는 이유가 있냐고 말이죠. 그렇게 공부가 좋냐고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의외의 답변을 내놨어요. 공부가 재밌긴 한데 좋진 않아요. 금방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게 우리 세 식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같아서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태준이가 뱉어낸 진심에 기어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름 아닌 새 식구라는 대목이 저를 울렸어요. 저 태준이 그리고 시설 들어가신 엄마 이렇게 세 사람을 태준이는 말하고 있는 거였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대학 입시 기대보다 못해도 돼. 망쳐도 돼 태준아. 절대 걱정하지 마. 네 뒤엔 늘 내가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부담 갖지 말고 최선만 다해. 그러면 되는 거야. 저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네주며 그날 모처럼 태준이와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별별 얘기 다 했었네요. 심지어 재수씨 얘기도 나왔었죠. 태준이는 자기 엄마에 대해 이제 별다른 깊은 감정이 없는 건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디서든 그저 잘 살기를 바라는 듯해 보여서 그 성숙함에 제가 되려 당황했네요. 욕심 안 내도 된다고 했지만 태준이가 바라는 기준치만큼의 성적은 나오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형편임에도 이것을 탓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착한 태준이가 그만한 값을 돌려받기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기적 같은 글자를 봤어요. 너무 믿기 힘들어 제가 멍하게 있으니 태준이가 직접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것도 아주 전도 유망하고 인기 많은 전공으로요. 앞으로 제가 성공길만 걸어볼게요. 서울대학교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저는 세상을 떠난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이 광경을 보고 두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반드시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본 기분이었죠. 저 같은 사람에게 서울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준이가 당당히 그곳에 입학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 태준이를 괜히 맡았나, 내가 능력 밖의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마저 이 손을 놓아버리면 태준이는 앞으로 평생 자기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하면서 굉장히 외롭게 살 거란 예감이 있었어요. 아니, 거의 확신이었죠. 그래서 그 손 놓을 수 없었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가끔 충돌하면서 감정 상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모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죠. 서로가 가족인 것에 감사했습니다. 태준이가 대학교 입학 후 첫 시험 기간을 보냈을 때 기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시설에 계신 엄마를 모시고 함께 외출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날씨도 좋았는데요. 엄마, 저 태준이 이렇게 셋이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액자로 기어이 걸어뒀죠. 그 외에도 제가 태준이랑 둘이 찍어온 자잘한 사진들이 꽤 있었는데요. 문득 그 사진들을 빤히 들여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죠. 그놈 누가 키웠는지 몰라도 참 반듯하고 멋지게 잘 키웠다. 맡아서 키우겠다는 내 선택과 결심이 100번 1000번 옳은 것이었구나. 인생은 무슨 의미로 사라질까요?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소속감,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분신을 세상에 남김으로써 비록 이 육신이 죽어 아스라질지라도 그 분신이 세상에 남아 흔적을 이어간다는 것에서 오는 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확인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 같더라고요. 저는 태준이를 통해서 제 의미를 보았습니다. 엄마께선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으셔서 다행이었고요. 잘 지내셨고 지금도 무탈하게 계세요. 태준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사도 2번 했고요. 태준이는 첫 직장을 잡자마자 바로 적금부터 개설했고 주식도 동시에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도 잘 벌었고 모으기도 잘 모았죠. 이토록 대견하고 멋진 친조카를 둔 덕분에 저는 호강하며 살게 됐습니다. 태준이가 하도 저한테 건강검진 받으라고 난리를 쳐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호르몬 문제를 잡아내서 치료약을 먹게 됐는데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눈이 좀 안 좋은데 안과도 대학병원으로 꾸준히 잘 다니고 있고요. 이것도 태준이가 다 밀어붙여서 진행된 것들이랍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는데 2가지 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태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여친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데리고 왔었어요. 제가 여친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얄팍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잊혀졌던 얼굴 하나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남동생이 한 달 만난 여자하고 살림 차리겠다고 난리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나 그 여자하고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얼굴이 기억은 안 났지만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 이미지, 옷차림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정말 놀라울 만큼 들어맞았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태준이보다 연상이라는 점마저 예전 남동생 그때와 닮아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유전자의 신비라는 것인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황당한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제가 반대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네요. 왜 단박에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좋고 성격 발랄하고 센스 넘치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교제 중이니까 이 점 알아주세요. 잔말 말고 적당히 헤어져. 다른 이유를 이것저것 대기도 싫어. 그냥 내 맘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대못을 박든가 그 여자친구에게 시련의 아픔을 주든가 네가 양자택일 해. 제 느긋한 반응에 태준이는 약간 화가 났는지 무조건 그 여자친구를 택할 기세였지만 3주 정도 지났을까요? 그 여친이랑 맞췄다던 커플링 보란듯이 손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태준이 효자입니다. 그리고 큰 사건 2번째, 지난 세월 두문불출했던 재수씨가 나타났습니다. 태준이 앞에 등장해선 원망을 쏟아냈고 효도를 강요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잘 컸고 그동안 잘 살았는데 왜 엄마 찾을 생각은 안 했어? 넌 엄마 자식이니까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시구나. 저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어? 우리 아들이 엄마 많이 기다렸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엄마가 진작 너 만나러 왔을 거야. 하지만 네가 엄마 원망하고 있을까봐, 보기 싫어할까봐, 그래서 여태 망설였어. 네가 먼저 와주기만을 바보처럼 기다리기만 한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 줄래? 근데 무슨 용건이세요? 용건이라니. 너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해? 재수 씨가 눈물 훔치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 모습 보며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만 달랑 두고 도망가 버렸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굴다녀. 조금 화가 났지만 그래도 태준이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렸다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끌려서 쉽게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제가 그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될 일이었죠. 괜히 씁쓸한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갑자기 태준이가 피식 웃더군요. 명백한 비웃음이었어요. 그 모습에 재수씨가 발끈했습니다. 그 표정은 뭐야? 너 지금 서울대 나오고 번지르르한 회사 다니는 성공한 인생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따윈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태준아, 잘 생각해. 널 낳아준 사람보다 네 인생에 더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으면 이제 엄마 좀 챙기면서 살아줄래? 엄마도 우리 아들 효도받고 싶어서 그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원래 이러신 분이셨어요? 제 기억 속 엄마라는 분은 이렇지 않았는데 좀 낯설고 이상해요. 세상에, 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네 아빠랑 너무 닮았다. 소름 끼치게 닮았어. 그래, 당연하겠지. 네 아빠, 형이 널 키웠으니까 닮을 수밖에 없겠네. 저기요, 아주버님. 애 너무 막 키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저하고 살아야겠네요. 도저히 아주버님께는 더는 못 맡겨요. 더는 못 맡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저 버리고 가셨으면서 맡기고 가신 것처럼 왜 포장하세요? 그러면 제가 속을 줄 아세요? 어림도 없다는 듯 태준이의 단호한 반문에 재수씨는 즉각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제가 사이다를 한 병 마신 듯한 개운함을 느끼고 있을 때 태준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웬 종이 하나를 가져와서 재수씨에게 내밀었어요.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줄 예상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적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게 대체 뭘까 싶어 저도 촉각을 기울였죠. 재수씨는 감동받은 얼굴로 그걸 펼쳐봤죠. 설마 그가 나한테 편지를 써온 거야? 고마워서 어떡해. 아니네. 이 숫자들은 대체 뭐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지출한 내역이에요. 거의 빠뜨린 거 없이 정리됐고요. 제 엄마니까 그거 큰아빠한테 정선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엄마 다시 보면서 살 수 있고 엄마 곁으로 갈 수 있죠. 그게 순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반면 종이를 쥔 재수씨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습니다. 낭패감이 떠올라 있었죠. 잠시 후 재수씨는 그 종이를 구겨서 아무렇게 바닥에 휙 던지더니 미련 하나도 없이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황당하고 씁쓸한 재회의 마무리였죠. 그 후론 내내 분에 넘치고 복에 넘치는 일상이었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편안한 연애를 하게 된 게 나름의 뉴스였고요. 앞으로 제게 목표가 있다면 훗날 하늘나라 갈 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평안한 날들 보내세요.